제발. 저는 오늘 5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1949년 충남 공주 흘길과 초가집뿐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 조용할 정, 순박할 숙. 이름처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동네 아이들은 그 감을 따먹으려고 담을 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감나무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애가 나무에 오르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낮에는 논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동네 구멍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셨지요. 술만 드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키가 작은 분이었는데 더 작아 보이려고 일부러 허리를 굽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작아지면 아버지의 주먹도 덜 아프실 거라고 믿으시는 것처럼요. 정수가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게 작았습니다. 마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2살 위 오빠 준호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장난 아니야.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막걸리를 한 병 더 사오셨고 오빠가 친구와 싸워 이기고 오면 등을 두드려 주셨지요. 저는요? 저는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7살 아이의 손으로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게 제 몫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자애는 말이야 시집가서 밥 잘하고 애 잘 낳으면 그만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956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그날 아버지는 읍내에 일 보러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 집에서 김장을 도우러 가셨고요. 집에는 저와 오빠 둘만 남았습니다. 정수가 이리 와봐. 오빠가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고 있었는데 오빠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오빠? 그냥 와보라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더 낮고 더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방문을 열었을 때 오빤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오빠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지요. 문 닫아. 네. 문 닫으라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빠의 손이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할까? 무슨? 가만히 있어. 아프지 않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는 제 오빠였고 저는 오빠 말을 들어야 하는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7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오빠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아빠한테 맞아. 알지? 오빠의 경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왜 그러니, 정수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다시 설거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설거지 물이 철썩거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학교에서도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수가 같이 공기놀이 하자. 난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정수가 요즘 왜 그러니? 성적도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집에 무슨 일 있니? 말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1957년 봄 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금강둔치로 갔는데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지요. 저는 강가에 혼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저 물처럼 나도 흘러갈 수 있을까? 이 마을을, 이 집을, 오빠를 떠나서 어딘가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7살이었습니다. 갈 곳도 방법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떨어지고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노래가 사라졌고 꿈이 사라졌습니다. 1959년 여름 11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이제 내가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워하고 계시다는 걸. 그날 밤 오빠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위험했습니다. 정수가 넌 이제 진짜 여자가 됐구나. 오빠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11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엔 이미 늙어버린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꽉 담은 입술,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14살 소녀가 아니라 삶에 지친 중년 여자 같았습니다. 1963년 봄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밤 냄새를 맡으면 토할 것 같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정수가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러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점점 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 어느 날 동네 보건소 간호사 김 선생님이 우연히 저를 보셨습니다. 정수가 잠깐 이리 와봐. 김 선생님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배를 살짝 만져보셨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가 혹시 선생님? 아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오신 어머니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네, 엄마. 김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오셨더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천천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만지셨습니다. 언제부터니?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표였습니다. 엄마, 저는 누구니? 누가 그랬니?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언제부터? 7살 때부터요.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신음하셨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한숨도 아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정수가. 엄마가 겁이 많아서. 아빠가 무서우셨어요? 오빠가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숨겼던 분노가, 묻어뒀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으려 하셨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요? 엄마, 이제 나 어떡해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다음 날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드렸는지 누가 일러 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정수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옷 들어 올려. 아버지. 들으라면 들어. 저는 천천히 저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푼 배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버지, 저는. 누구 새끼야? 누구 씨를 받았어? 말해야 했습니다. 오빠라고, 오빠 준호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오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이웃집 민수 형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정숙이랑 골목에서 얘기하는 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 형은 22살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농사일을 거들러 우리 집에 가끔 왔었고 저를 보면 인사만 건넸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민수 형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입 닥쳐. 아버지가 저를 때리셨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준호야, 확실하니? 네, 아버지. 제가 똑똑히 봤어요. 오빠는 거짓말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집안이 무너질 것이고 거짓을 그대로 두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민수 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럼 누구야? 내가 말해. 그건 말 못하는 걸 보니 맞구나. 그 새끼가 협박했구나. 아버지는 신발을 신으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일단 얘기를 들어봅시다. 내 딸 배에 씨를 뿌린 놈을 가만 안 둬.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네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민수 형의 아버지와 싸움이 벌어졌고 파출소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민수 형은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 소문은 진실보다 빨랐습니다. 민수가 박신의 딸 배에 애를 만들었대. 20이 넘은 놈이 어린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집안 채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주일도 안 돼서 민수네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날 민수 형의 어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 정수가. 넌 잘못이 없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구나.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구나.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주받은 아이야. 1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를 베다니. 저러니까 딸을 낳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배를 쓸어주시고 밤마다 옆에서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저를 돌보셨습니다. 오빠는 태어났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밥 먹고 웃었습니다. 가끔 제 방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정수가. 현명한 선택이야. 1963년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당기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시작됐구나. 괜찮아, 엄마가 있어. 진통은 1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동네 산파 할머니가 곁에 계셨지만 고통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힘내, 정수가. 조금만 더.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알아. 곧 끝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벌인가?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새벽 4시쯤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사내아이야.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짙은 갈색 눈. 오빠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미안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난 게 미안해. 하지만 반드시 지켜줄게.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다음 날 오빠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영호요. 영원할 영, 호랑이 호. 괜찮네. 우리 영호. 우리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애는 내가 키울 거예요. 오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 내 아들인데? 오빠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중에 크면 내가 남자로 키워줄게. 제대로 된 남자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아.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해. 밤에 영호를 안고 누웠습니다.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우리 도망가자, 영호야. 멀리, 아주 멀리 가자.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한 별이라면, 그 별이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영호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1966년 1월 3일 새벽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수가, 정수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영호가 제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아버지가 숨을 안 쉬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불 위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빠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가셨어. 동네 의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진찰을 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예전부터 조심하라고 했는데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향 냄새, 곡소리. 저는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슬퍼야 하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올까? 상여가 나가던 날 영호를 업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상여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네 엄마, 이거 받아. 보자기를 풀자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몰래 모은 거다. 빨래품 받고 바느질품 받고 조금씩 숨겨뒀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떠나라, 정수가. 네,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어디든 가. 영호 데리고 여기서 나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요. 난 못 가. 여기가 내 자리야. 하지만 넌 달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 오빠는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애는 내가 막을게. 내가 어디 갔는지 말 안 할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정수가.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교회에 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윤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 정수가 어쩐 일이니? 저 도움이 필요해요. 권사님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한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도와달라는 것.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울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계셔. 거기 가면 도와주실 거야. 정말요? 내가 연락해 볼게. 그리고 이거. 권사님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버스표 값이야. 받아. 권사님,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정수가. 용기내. 1966년 1월 10일 새벽 4시. 영호를 포대기로 꽁꽁 싸매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옷 몇 벌, 기저귀, 젖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루를 지날 때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엄마, 가거라.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난 괜찮아. 넌 걱정하지 마.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들지도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구나. 다시는 못 볼 거구나. 안녕히 계세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영호가 포대기 속에서 움찔했습니다. 괜찮아, 영호야. 엄마가 있어. 버스 정류장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밖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둡고 고요하고 낯설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혹시나 해서 나왔어. 혼자 보내기가 마음이 안 놓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잘 가, 정수가. 서울 가면 연락해. 주소 여기 적어뒀어.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버스였습니다. 연기를 뿜으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영호의 무게가 어깨에 실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권사님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골목이 사라지고 집들이 사라지고 교회 종탑이 사라졌습니다. 영호가 깼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떠나는 거야, 영호야. 새로운 곳으로. 영호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버스는 국도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울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2번 멈췄습니다. 영호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어린애가 혼자 애를 데리고 어딜 가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권사님이 적어준 주소를 꺼냈습니다. 종로구 신문로이가 23번지 한빛교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신문로가 어디예요? 저기 저 큰 길 따라 쭉 가세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를 안고 보따리를 들고 한 걸음씩. 발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걷자 교회가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공주에서 왔습니다. 윤 권사님이 연락하셨을 텐데. 아, 정숙 씨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따뜻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영호를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었죠? 먼 길 오느라. 괜찮습니다. 일단 쉬세요. 저녁 먹고 천천히 얘기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우와 둘이서 낯선 방에서 하지만 안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살린다. 영우를 살린다. 다음 날 아침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힘들 거예요, 정숙 씨. 서울은 냉정한 곳이에요. 하지만 견뎌내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영우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영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있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서울에서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1966년 2월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정숙 씨, 그릇 좀 빨리빨리 해요. 주방장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찬물에 담그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우는 교회 선교사님이 봐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달려가면 영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두 팔이 제 목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영우야. 엄마가 늦어서.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엄마가 사왔어. 길거리 붕어빵 3개.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밤에는 건물 청소 일을 더 했습니다. 영우를 재우고 밤 11시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오피스 빌딩 복도를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영우만 지킬 수 있다면. 1967년 여름 영우가 세도를 맞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초도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영우야. 엄마, 고기 먹고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엄마가 돈 모아서.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 3살밖에 안 됐는데. 1968년 가을, 기회가 왔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서울대병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넘어지신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네, 아가씨. 천천히 가세요. 며칠 후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지? 네. 어떻게?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혼자 아이 키우면서 고생한다고 들었어. 아, 네. 우리 집에서 일할 생각 없나? 할머니는 박 여사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일 돕고 밥 해주고 같이 살면서 돌봐주면 돼. 방도 주고 월급도 줄게. 정말요? 아이도 데려와. 집이 넓어.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의 집은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고 방이 3개나 됐습니다. 이 방 쓰렴. 내 아들이랑 같이. 방에 들어갔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영호야, 여기가 우리 방이야.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영호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이런 게 행복인 거구나.
박 여사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가,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괜찮습니다. 남자 소개해 줄까? 아니에요. 전 영우만 있으면 돼요. 박 여사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특한 것. 영우는 박 여사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그래, 우리 영우 그림 잘 그렸네. 저녁이면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탁,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1969년 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밥을 못 드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에 모셨습니다. 폐암입니다. 말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박 여사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낮에는 일을 줄이고 곁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정수가, 네 할머니,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짐이 돼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죽으면 이 집 넣어줄게. 할머니, 유언장 썼어. 변호사한테 맡겼어. 넌 내 딸이야, 정수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안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사는 건 서로 기대는 거지. 난 너한테 기댔고, 넌 내게 기댔어. 그걸로 됐어. 1969년 6월 15일 박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잠든 것처럼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이 집은 누가 받는 거야? 유언장이 있답니다. 뭐, 가정부한테 줬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을 정숙에게 양도한다. 친척들이 항의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진짜 가족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인의 뜻입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23세 혼자 키우는 4살 아들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영우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73년 초등학교 입학식. 새 책가방을 메고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 조심히 다녀와. 영우가 뛰어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구나. 평범한 아이처럼.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우는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영우는 천재예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공부를 시키셨나요? 아니요, 혼자 해요. 영우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엄마, 나 건축가 될래. 건축가? 응. 건물 짓는 사람. 멋진 건물 많이 짓고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1978년 영우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갑자기 한 말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이 물어봐. 아빠가 뭐 하시냐고. 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괜찮아. 엄마 있으니까.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고마워, 영호야. 엄마가 더 고마워.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면 어떻게 될까?
1980년 영호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명문고였습니다.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대학 꼭 갈 거야. 건국대 건축과 갈 거야. 그래, 열심히 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는 영호를 위해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하고, 빨래 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인생은 이미 살았어. 1983년 대학 입시였습니다. 영호는 매일 긴장했습니다. 엄마, 떨어지면 어떡해? 안 떨어져. 넌 할 수 있어.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영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붙었어. 건국대 건축과 붙었어. 안아줬습니다. 꽉. 잘했어, 영호야. 정말 잘했어. 둘 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대학 시절 영호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영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저한테 잘해줘요.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이 아이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구나. 1987년 영호가 졸업했습니다.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게. 엄마는 쉬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발. 평생 일만 했잖아.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좀 쉴게.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1990년 영호가 결혼했습니다. 수진이와 하얀 드레스, 웨딩 마치, 축하 박수.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호야.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아이는 행복할 거야. 내가 지켜냈어.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1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75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영호는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큰딸 서연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우는 아빠를 닮아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책 가요? 서연이가 물어봅니다. 그래, 가자. 공원을 걷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벤치에 앉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 어렸을 때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할머니는 말이야, 공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단다. 공주요? 진짜 공주님이 사는 곳이에요? 아니야. 그냥 시골이었어. 작고 조용한 마을.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거기서 행복했어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아니, 행복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시간이 할머니를 만들었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생각합니다. 공주의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을까? 오빠는 어떻게 살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세상입니다. 저녁 영우가 찾아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은요? 괜찮아.
나이가 파는 것뿐이야. 영우가 제 옆에 앉습니다. 머리가 반쯤 휘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생각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잘 커져서 행복했어. 전 운이 좋았어요. 엄마를 만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살았어. 영우가 가고 나면 혼자가 됩니다. 고요한 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박 여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생은 수많은 만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영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습니다. 돌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사진, 결혼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이 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아이를 지켜냈다는 것, 행복을 찾았다는 것. 생각합니다. 나는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어느 봄날 교회에 갑니다. 오래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머물렀던 그 교회입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대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영호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평안합니다. 눈을 뜨면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들어옵니다. 형형색색의 빛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되면 손주들이 옵니다. 할머니, 우리 바다 가요. 그래, 가자.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픔이 왔다가 가고, 기쁨이 왔다가 가고.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머니, 저 물고기 잡았어요. 준우가 뛰어옵니다. 그래, 잘했네. 할머니도 만져봐요. 작은 손에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이제 보내줘야지. 바다가 집이니까. 네. 준우가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줍니다. 물고기는 재빨리 헤엄쳐 갑니다.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워졌구나. 가을이 되면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단풍이 든 길을 걷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립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습니다. 낯선 여자분입니다.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오래 사셨나 봐요. 편안해 보이세요. 오래 살았죠. 75이에요. 행복하셨어요? 순간 멈칫합니다.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아니셨나 봐요.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지금은. 여자분이 미소 짓습니다. 그럼 됐네요. 여자분이 일어나 갑니다.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행복하면 된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습니다.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영우가 전화합니다. 엄마, 눈 오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다시 눈을 봅니다. 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듭니다. 과거도 상처도 기억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어느 날 오래된 공책을 꺼냅니다. 예전에 쓰던 일기장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66년 1월 10일.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아직 비어 있습니다. 펜을 듭니다. 천천히 씁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살아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악함은 유전되지 않는다. 학습되는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는 다시 쓸 수 있다. 나는 75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행복은 완벽한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에서 온다. 공책을 닫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한 걸음씩 걷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숙이다.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엔딩 멘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 문은 언제나 당신 손으로 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햇살 아래 서서 미소 지을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